예. 교수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화 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된다. 네. 금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올렸을 때 벡터 오토리그레션 이런 거 시차 효과 분석해 보면요.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네.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런데 그 물가 안정된 거 보고 금리를 인하하면 이미 경기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각한 침체가 오면 예. 사실 FOMC 회의 정례 회의 때 할 필요도 없이 예. 뭐 긴급 소집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뭐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시나리오들도 여러분 가정을 해본다면 이번은 뭐 금리 인하가 선제적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틀렸으니까 2021년에 물가가 안정된다고 그랬는데 올라버리니까 뒤늦게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확인하고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통화정책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은 통화정책을 정말 잘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실 오늘 밤에도 PCE 물가가 발표됩니다. 10시 반에. 근데 이 PCE 물가 지금 12월 말일에 가까운데 지금 PCE 물가는 사실 11월 PCE거든요. 예. 좀 늦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 그러면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될 텐데 그러면 2개월 후에 나타난 물가 안정 효과나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또 그로부터 한두 달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물가나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이참에 김영익 교수님을 연준의장으로 모시고 빨리 사실 금리다가 미래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선제적으로 어렵긴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내일 경제를 모른다는 게 네, 우리 한국은 2008년 8월에 네, 금리 인상했었어요. 아우. 맞습니다. 예, 끔찍했죠. 네, 그 며칠 후에 네. 미국에서 금리 리만 인상이 사태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정도 미래 경제는 불확실한데 그래서 네. 선제적 통화 정책이 힘든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다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하는 통화 정책이라면요. 예, 그런데 제가 요새 그 미국 통화 정책 보면서 흔히들 샤워실에 밥을 하고 통화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정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니까 제가 피셔 방정식에서 미국 적정 통화줄 추정해 보니까요. 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다 거기에 맞게 공급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가서 공급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는 그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거의 28%포인트를 더 공급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올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보니까요. 그 적정 수준보다 10포인트 정도 덜 공급해 버려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 불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 부어버린 거죠. 예. 맞아요. 그 약간 우리 ECB 총재의 의견하고 김현 교수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꾸 백밀러 보면서 통화 정책하면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까지 교수님께서 주시는 것 근데 같습니다. 8월 잭슨홀에서 근데 파월이 이야기한 거랑 정면으로 좀 대치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파월이 그때 뭘 했냐면 80년대 네. 이야기를 장기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그때 그 유명한 말을 인용을 하는데 네. 바로 80년대 미 연준 의장이었던 바로 그 키 큰 네.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볼커 의장 말씀하신 예, 거죠? 폴 볼커죠. 예. 폴 볼커 의장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을 폭락시켰는데 금리는 급등시켰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산불하고 비슷하다라는 비유도 좀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완전히 진압하기 전에 섣불리 경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폴 볼커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예, 그때 쇼크가 정말 컸죠. 그러니까 금리가 5% 갔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뭐 인플레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분해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한 7% 정도 평균 인플레가 났다 그러면 그중에 3%가 공급 요인이라면 4% 정도는 이게 수요 요인이고 분명히 2020년, 21년에 돈 너무 많이 풀었던 것 때문에
그게 발생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맞는데 문제가 파월 의장 같은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 말이 굉장히 구애받는 사람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2020년에 특히 굉장히 그런 아주 초유의 정책들을 발표하잖아요. 네.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수일 거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 양반이 진짜 그렇게 갑자기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확 하면서 유턴까지 한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어떤 위험 신호가 나와야 그게 나와야 그 사람 그렇게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새 이코노미스트의 뷰를 좀 금리 인하 시점과 또 경기 침체의 정도 이걸 좀 확인하시고 결국 그 말씀하신 근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발생할 거야라는 것을 이제 시나리오별로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이 좀 유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그런 두 이코노미스트님의 뷰를 좀 생각해가면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는지를 저도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된다면 오히려 주식 대폭락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도 있으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년 1분기 후반 2분기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상당히 안 좋게 보시는군요. 예,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뭐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미국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요. 그래서 금리는 하락하지만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서 뭐 폭락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폭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많이 틀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목 GDP나 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걸 비교하면은 미국 주가가 지금 가대평가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면은 뭐 올라가다가 상당폭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바라보신 뷰가 심각한 경기 침체 정도가 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 그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이익도 만만치 않게 나쁠 것이다라고 보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시점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예, 그런 뷰 좋은 것 같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쪽이니까 네. 저는 김영익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특히 파월 의장이 8월에 했던 말 그대로라면 일단 잠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텐데 네. 인플레가 좀 꺾였다고 바로 인하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만일 전격적으로 금리를 그렇게 인하했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상상력이 필요하겠지만 뭐 금융기관 하나가 또 거대한 금융기관이 하나 어떻게 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김영익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디폴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정크 본드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제 트리플 B 등급 밑에 있는 그런 그 부실 채권들이죠. 네. 그런 부실 채권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지금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회사채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건 HYG라는 하이힐드 펀드들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정도로 지금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10% 이상 났거든요. 네. 이만큼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부실채권 사자 하고 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엎어질 정도의 충격이 나오려면 대규모 디폴트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부 충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외부 충격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변명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 벌어진다면 아니 어떻게 주가가 안 빠질 수 있어요? 저는 동의하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뷰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긴 하나 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23년에도 비슷한 현상인데 저는 이제 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그러나 시장은 약간 김치국 마시는 느낌이 있는 거죠. 뭐냐면 금리 인하 곧 있을 거야. 주식 비중 늘리자. 그랬다가 물가지표가 발표되거나 아니면 FOMC 회의 후 기자회견 같은 내용을 보고 금리 인상 또 남았네. 금리 인상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금리 인상 또 남았네. 이게 반복되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과한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고 과한 기대를 갖다가 실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지금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고 가정하고 또 많은 기대감에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4년 1월 달이나 뭐 1, 2월 달쯤에 뭐 FOMC 회의 결과나 1월 FOMC 회의 결과나 아니면 물가지표 발표되거나 이럴 때마다 아직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네 하는 실망감에 또 나오고 이게 또 반복되는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뭐 1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친 후에 또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잠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커니 옛날 전 22 총재의 네.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예. 커니 총재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영란은행 총재를 한 희대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민지 모국 가서 중앙은행 총재를 했고 그때가 특히 브렉시트일 때 잘 대응하셨던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을 이야기하면 방향을 이야기하든가 타이밍을 이야기하려면 타이밍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 둘 다를 맞추려고 그러면 이코노미스트가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커니 총재가 이제 당연히 수많은 컨퍼런스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만났는데 네. 그 둘 다를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만 너 입장을 이야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도 사실 이렇게 커리어에서 크게 맞춘 적도 있고 틀린 적도 있지만 대부분 크게 틀린 적이 둘 다 맞추려는 과욕 속에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많이 틀렸으니까. 아니 전망을 많이 하면 많이 틀리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 미국 시장은 올해보다 낫다. 네. 네, 왜? 주식 가격은 기본적으로 실적 전망과 이자율의 함수인데 네. 이자율은 김 교수님이나 저나 사실 금리가 얼마 떨어지냐에 대한 전망만 차이가 있지 다 떨어진다고 모르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일단 금리는 매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기업 실적을 봐야 되는데 기업 실적 측면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어떤 개인 소비 지출의 감소나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현재의 데이터에서 기업들의 실적을 전망하는데 가장 도움되는 지표는 단위 노동 비용이거든요. 즉 체감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 향상률을 비교해 보면 대략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게 3분기 지금 확정치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성을 추계해 보면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2020년, 21년 사이에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후한 그런 어떤 뭐 보험, 그죠? 네.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가운데 기업들이 상당히 큰 노동 비용을 졌다고요. 네. 근데 그 노동 비용을 졌던 것이 이제 지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단위 노동 비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시기에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회사채 가상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기업 실적이 적어도 4분기 실적이 나쁘겠는가. 그러니까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사실 미국도 기업 실적 정말 안 좋았는데 내년 이익 전망들이 최근에 미국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상향 조정은 저는 적어도 뭐 이게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맞은 적은 없지만 우리도 애널리스트 했지만 그래도 뭐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시그널 자체만 보면 일단 경제 성장, 이익 성장과 할인율 모두 이게 나쁘지는 않지 않냐.
그래서 올해처럼 폭발적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뚫을지는 모르지만 나빼도 정도는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조정을 언제 받을지는 뭐 지금 너무 급하니까 조정 받겠지만 그렇다 해도 내년 연말 종가는 올해보다는 높지 않겠냐 쪽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효익 교수님은 1, 2분기는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주식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3분기에 예.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보십니까? 선거 앞두고 또 한번 조정 거치고. 아, 근데 평균은 좀 더 올해보다는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미국 경제를 계속 지표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에요. 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1980년에서 95년까지는 연평균 1.5% 성장했거든요. 근데 95년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면서요. 95년에서 2007년과 위기 전까지는 연평균 2.8% 성장했어요. 근데 2008년부터 작년까지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5%입니다. 네. 1980년대로 지금 회귀한 거예요. 근데 AI가 있고 뭐 로봇이 됐다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미국 노동 생산성이 80년에서 95년 사이 그 정도 증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미국 생산성이 이렇게 낮아질까 뭐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데요. 이거 아직 낸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도 분석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구분할 때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그리고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 그리고 24년은 긴축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전환기. 그렇게 저는 구분을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 주식시장이 제일 안 좋았고 23년도 좋진 않지만 22년보다는 좋다라고 생각해 왔고 그리고 23년보다 24년이 더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플럭추에이션을 고려할 때는 그런 시장이 잔뜩 기대했다가 기대가 좀 실망으로 바뀌는 구간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의 그 경기 진단과 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뷰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만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되고 저도 여러 뷰를 이제 장착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끝으로 이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금리 인하 여부를 그래도 가늠할 때 이런 지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지표나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곧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혹시 꿀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홍 박사님? 저부터 할까요? 예, 다 괜찮습니다. 예, 전 2년물 국고금리. 2년물 국고채 금리.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향후 2년 정책금리의 가중평균, 시간 가중평균을 2년물 국고금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항상 매번 있었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이전에 2년물 국고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네.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내년에 3번, 내후년에 4번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의견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하더라도 저는 한 2번 한다고 보니까 네. 그러면 뭐 그 정도 차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연방기금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틀려왔고 네. 그 전에도 틀렸었고 예. 그래서 저는 연방기금 선물이나 뭐 금리나 확률 같은 거는 아예 보지 않고요. 네. 오로지 보는 것은 적어도 연준의 정책금리 변화를 앞두고서는 네. 2년물 국고금리를 주되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2년물 국고금리 부분. 네. 혹시 김효익 교수님도 말씀. 저는 뭐 고용 통계라 보고 있는데요. 네. 주간으로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이었고요. 특히 그 실업률 통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에 후행한다. 그런데 미국은 아닙니다. 또. 네. 미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인데요. 미국이 그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경기 침체 과거 통계 보면 2개월 선행했어요. 뭐 짧게는 동행할 수도 있고요. 길게는 9개월 정도 선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실업률이 10월에 3.9%까지 가졌다가 11월 3.7%로 떨어졌죠. 네. 근데 12개월 이동 평균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이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실업률이 저는 3.5%로 떨어지는 굉장히 힘들다. 더 오른다. 네. 네, 그러면은
조만간 그게 경기 침체 신호라는 겁니다. 네. 김혁 교수님은 고용 통계를 보았으면 좋겠다. 네, 특히 실업률 부분. 네, 그래서 좀 강한 경기 침체가 오는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임금 상승률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저는 이제 물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이제 기여도를 구분해 보니까 에너지 부문의 기여도는 지금 마이너스고,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0%대고, 그리고 근원 상품 물가는 제로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지금 안 잡힌 상태인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지금 3%대를 유지하는데, 이게 2%대로 떨어져야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3%포인트에서 한 2%포인트로 안착되려면, 임금 상승률이 지금 4% 정도인데, 한 3%나 2% 후반으로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지점에 금리 인하를 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뷰를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좀 경기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로 정말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그렇게 보내오셨는데 참 이 대중분들을 뵙거나 혹은 뭐 독자들을 뵙거나 구독자분들을 뵐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식으로 경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소회나 아니면 어떤 의견 같은 거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혁 교수님부터 먼저. 얼마 전에 영국에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저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은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미래가 예측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예측해야 되죠. 근데 제가 경제학을 아주 오래 대학 들어와서 뭐 수십 년 전에 배우기 시작할 때 사무엘슨 경제원론을 배웠어요. 그 책 서문에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 다른 쪽으로 보면은 산양 머리 같은 네.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보는 이론 데이터에 따라 어떤 사람이 새 주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하면서요, 펀드 매니저한테 강의 많이 가고 설명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뭐 하러 왔어요? 한쪽으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이제 합리적 이론과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예측이 맞는가는 나중에 판명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경제학을 처음에 그거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머리 주둥이 아니 새 주둥이다, 양머리다 그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론 데이터 그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결과는 뭐 누구도 맞출 수 없으니까요. 보시는 분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셔야 되죠. 네. 정말 귀중한 말씀 주셨네요.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홍춘욱 박사님 또 혹시 뭐 그런 소회? 예. 소회야 많죠. 네. 일단 뭐 크게 잠깐 틀린 울으셔도 됩니다. 예, 크게 틀린 적도 많고 크게 맞춘 적도 많은데 네. 쭉 이렇게 전망을 하다가 좀 잘 맞출 때가 언제냐면요. 네. 너무너무 안 보여서 미래가 너무너무 희뿌옇게 보여서 정말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면 잘 맞고요. 네. 미래가 너무 명쾌해 보여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틀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미래가 명쾌해 보이는 건 이미 다 반영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강한 신호 하나에 우리가 도취돼서 야 이건 간다 이렇게 볼 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오늘 이 토론에서 특히 미국 경제 토론하면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잖아요. 그리고 네. 저도 김혜익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나 이거 놓쳤구나 네. 이런 게 되게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경제를 보는 지표들과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네. 본인의 자기의 방법론을 가지고 자기의 전망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너무 넘칠 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경계하는 걸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많이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조언, 귀담 너무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그 경제 전문가 두 분의 이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근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이 공부가 되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능력을 좀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경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